안녕하십니까 모니터 가족 여러분, 신한투증권의 황유현 PB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 인사이트 집필위원이시고요, 경제평론가 윤석천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내일 주제가 2차전지인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2차전지 섹터들이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좀 했습니다. 좀 내용 좀 보셨나요? 예, 오늘 좀 내용 보셨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예, 오늘 예. SDI와 LNF도 많이 올랐고요. 예. 주변부들까지도 일단은 많이 올랐습니다. 한번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기차 2차전지 sek터 하면 역시나 아직은 오늘 시장에서 오른 내용 보면 사실 로봇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근본은 아직까지는 2차전지니까요. 네. 그 전기차 배터리니까요. 최근 이제 재작년부터 나왔던 게 이제 캐즘입니다. 일시적인 수요 정체인데 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아직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있나요? 캐즘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25년 시장을 정의할 때는 더 이상 들어맞지를 않는 얘기라고 얘기할 수가 25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했냐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대수로 따지면 한 360만 대 정도 성장을 했어요. YOY로 한 25%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이 캐즘이라고 하는 이유는 초기에는 막 50%, 막 60% 이렇게 성장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수학적 상식으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첫 번째는 그 이유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가장 집중하는 시장이 어떻게 보게 되면 북미,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만 유일하게 그 작년 10월 달까지는 한 4% 성장을 하다가, 그 IRA 보조금이 이제 없어지면서 9월 30일로 역성장을 했어요. 한 마이너스 4%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요인들, 특히 이제 전기차 시대의 가장 큰 어떤 혁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시장을 갖다가 이끌어왔던 테슬라의 부진. 사실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되다 보니까 캐즘이라는 말이 이제 뭐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굉장히 쏟아져 나온 건데 실상을 알고 보면 사실은 캐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갖다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만 해도 YOY로 한 33% 성장했고요. 중국이 한 22% 성장을 했고 기타 지역이 무려 48%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전 지역에서는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캐즘이라고 부를 이유는 하나도 없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성장률이 줄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뭔가 좀 과거 2년 동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역시나 아직도 전기차 침투율이 한 30%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마지노선을 어디까지 보세요? 몇 %까지 침투가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 전기차가 맨 처음에 태동했을 때가 한 2019년 정도를 잡으면은요. 막 태동을 해서 이제 확산하기 시작할 때 유럽에서 그 전기차 침투율이 10%는 넘는 나라가 유럽에서 4개국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25년에 얼마나 늘어났냐? 무려 39개 나라에서 늘어났습니다. 침투율 10%가. 유럽의 지역이 12개 나라예요. 뭐 글로벌 사우스에서 글로벌 사우스가 오히려 OECD 국가보다 더 빨리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기율 침투율 우리가 10%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뭐든지 침투율이 10%가 넘어가면은 과거로의 역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표현하는 것들이 자꾸 캐즘을 얘기를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캐즘 국면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왜 선진국에서는 전기차 전환이 유럽은 이제 전기차 전환이 완전히 본궤도로 접어들었죠. YOY로 한 33% 넘어갔고 뭐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거의 100%가 전기차로 신차 출고되면 거의 100%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좀 그래도 빠르게 좀 확산을 했지만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약간 좀 미진한 편이거든요. 일본도 그렇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 10% 조금 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한 10%, 침투율이 한 10% 날랑말랑하고. 일본도 부진해요. 근데 한국도 부진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그 자동차 OEM들을 갖고 있는
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나라들에서 전기차 확산이 오히려 그렇죠. 느려요. 네.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사실은 전기차로 전환하는 걸 갖다가 하는 데는 막대한 일단 투자비가 들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초창기에는 전기차를 팔아가지고 남는 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네. 근데 기존의 내연기관차들 같은 경우에 이미 성숙할 때는 성숙했잖아요. 그렇죠. 파는 족 조금 남으니까 그렇죠. 그 시기를 갖다가 오래 가져가려고 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당연하죠. 이제 일본 기업들, 그렇죠. 미국의 포드라든지 네. 뭐 대충 이런 기업들, 네. 그러니까 전동화에 대해서 늦었던 기업들.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중간 정도죠. 그렇죠. 전기차 전환에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지만 네. 그래도 아직도 내연기관에 이제 중간 정도 그렇죠. 걸려 있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OEM들, 가령 뭐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아니면은 폭스바겐들 네.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는 멈칫멈칫했는데 작년 후반기를 넘어가면서 전동화에 이제 애를 쓰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선진국에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전기차 확산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 네.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자동차 제조사들이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이 없단 말입니다. 없고, 네.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네. 전기 지금 소위 이제 탈 것이 뭐냐라고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다음에 전기차.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미 여러 차종을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내연기관차. 네. 가령 뭐 좀 과거 뭐 직장생활 초창기 할 때는 그냥 좀 이렇게 대중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직급이 좀 올라가면은 고급차도 타고 네. 외제차도 타고.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 대한 로얄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의외로 그 인간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습성이라는 쉽사리 변하지가 하지 않아요. 않죠. 네. 근데 이제 신흥국 사람들은 차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이게 전기차가 됐든 네. 내연차가 됐든 네. 가성비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확산이 오히려 빠르다. 빠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신흥국들이 더 빠르다. 그렇게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자, 2019년에 이제 대비해서 2025년까지 작년까지 해서 이제 전기차 10% 돌파. 아직도 사실 이거 보면 갈 게 아직도 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이제 돌파 국가 수들이 이제 많이 늘었겠죠. 이제 네네. 보면 태국이나 베트남들도 이제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네네네. 이 부분 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왜 신흥국에서 늘어나느냐, 전기차가 이렇게 늘어나느냐를 갖다가 이해하실 필요가 일단은 있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국 전기차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제 자국에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전기차가 엄청나게 확산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갖다 그 자국 내에서는 사실 지금도 일종의 그 원래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한 300개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정리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한 130개 정도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땅덩이가 커도 이게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이게 10개에서 15개 정도로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과당 경쟁이 일어나는 거고 내수 시장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외로 수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진국은 여러 가지 장벽을 세워. 미국은 네. 뭐 중국 전기차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죠. 가령 뭐 그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너무 싸게 들어오는 거. 자국의 그 유럽 내에 유럽 역내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들을 많이 택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에 어떤 의문이 아직은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얘네들이 이제 그 선진국으로 가는 대신 글로벌 사우스 쪽으로 수출을 갖다가 막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는 바람에 공급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신흥국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몰리는 거고.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게 왜 좋으냐면은 수요 측면에서는 일단 가성비가 된단 말입니다. 네. 가령 뭐 1,000만 원, 한 2,000만 원대 차량들을 갖다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신흥국들의 그 1인당 GDP 같은 경우는 아직 평균적인 GDP가 낮은 편이니까 1인당 GDP가 그 해외 그 유명 유수의 어떤 그 브랜드들의 어떤 고급차를 사기에는 아니면 내연차를 사기에는 네. 부담이 많이 되는데 네. 워낙 싼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신흥 시장에서 오히려 확산이 더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정책적 요건이에요. 신국들도 이제 중국의 성공을 봐왔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중국이 전기차가 아니라고 하고 내연차에 집중을 했더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전기차의 글로벌 어떤 전기차의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아니면 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지금 뭐 1위 어떻게 보게 되면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위상까지 갈 수는 도저히 없었단 말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그 내연기관차를 과감히 포기하고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서
글로벌 1위로 올라 자동차 산업의 어떤 패권을 일종의 어느 정도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흥국 입장에서 이걸 본 거죠. 아, 우리도 전기차를 하면 되겠구나. 이게 내연기관차에서 답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가령 뭐 기존의 OEM들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나라 네. OEM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따라잡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전기차는 이게 가능하다는 걸 중국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렇죠. 중국은 이 빈틈을 노리고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야, 우리가 공장 지어줄게. 조립 공장이죠. 니들 여기서 생산해. 그러니까 이 신흥국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제조업을 갖다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그렇죠.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일단 전기차 확산을 갖다가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방향들을 갖다 세우고 있는 겁니다. 가령 내연기관차의 세금은 높게 하고 전기차에 대한 세금, 취득세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특별소비세든지 확 네. 낮추고 네. 그 다음에 뭐 그 수입되는 수입 관세 자체를 갖다 확 낮춰서 전기차 확산을 갖다가 이 신국장에서는 활발하게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게 자신들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유는 사실 신국들의 전력 사정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석유를 네. 팍팍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오일을 팍팍 들여와가지고 화력 발전을 하는 나라를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팔 같은 나라의 대표적이죠. 브라질도 의외로 수력 발전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그런 나라들은 내연기관차만 없으면은 해외에서 연료를 수입하거나 연료 사용량이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필요 그런 것들이 전기차 확산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좀 확산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예, 예.